윤달성이 눈을 떴을 때 손이 없었습니다. 아니, 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발이었습니다. 털이 복슬복슬한 짐승의 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건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왈왈왈. 옆에서 자던 옥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개가 어디서 들어왔어. 그 개는 다름 아닌 윤달성 자신이었습니다. 20해를 함께 산 아내를 내쫓고 그 딸에게까지 나쁜 소문을 퍼뜨린 죄. 삼신할미의 노여움은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챙긴 첩은 갓난아이를 안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개가 된 남편만 빈집에 남겨진 채로. 그리고 그 개는 사흘 밤을 걸어 자신이 내쫓은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없게 된 뒤에야 비로소 그 발길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사흘 길쯤 떨어진 충청도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 외곽 논밭이 넉넉하고 기와집이 반듯하게 들어선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동네를 오리골이라 불렀습니다. 오리골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나름 살림이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봄이면 들판에 보리가 푸릇푸릇 올라오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마을 한가운데에는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마을 어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리골의 오랜 풍습이었습니다.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윤달성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윤달성은 양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민도 아닌 중인 출신으로 꽤 재산을 모은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는 36이었고 곡물 중매와 포목 거래로 손을 뻗어 고을 안에서 손꼽히는 재력가가 된 사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장사꾼이었고 할아버지도 장사로 기반을 닦은 집안이었으니 윤달성은 말하자면 장사 집안의 3대 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판 튕기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15살부터는 아버지를 따라 장터를 돌아다니며 눈썰미를 키웠습니다. 20살에 처음 독립하여 포목 장사를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신반의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아비 없이 혼자서 되겠어. 그러나 윤달성은 달랐습니다. 남들이 자는 새벽에 일어나 장터로 나갔고 남들이 쉬는 날에도 거래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뛰어다닌 결과 30이 채 되기 전에 오리골에서 손꼽히는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기와집도 사고 논밭도 늘리고 머슴도 서너 거느리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역시 윤달성은 다르구나. 저 사람 손끝에 재물이 달라붙는 팔자야. 그런 윤달성의 아내는 이씨 성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이씨 댁 혹은 달성댁이라 불렀습니다. 본명은 이수님. 이수님은 17의 윤달성에게 시집와서 20해 가까이 그 집 살림을 꾸려온 여인이었습니다. 친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이수님은 어릴 때부터 손이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로 왔으니 집안을 잘 돌봐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17의 이수님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수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머슴들 밥 한 그릇도 허투루 내지 않았고 이웃집에 경사가 나면 음식을 챙겨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자리에 누웠을 때에는
3년을 밤잠 설쳐가며 간호했습니다. 한겨울에 시어머니가 물고기 회를 먹고 싶다고 하자 이수님은 냇가에 나가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아다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회를 드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복이 많구나. 이런 며느리를 뒀으니. 마을 사람들도 이수님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달성이 저 사람, 복도 지질이 없어. 저런 부인 두고 무슨 부족함이 있다고. 이 씨 댁이 있으니까 달성이 저렇게 장사도 잘 되는 거야. 집안 단속을 저렇게 잘해주니. 그러나 윤달성의 눈에는 딱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수님이 낳은 자식은 딸 둘이었는데 위의 딸은 벌써 15이 되어 혼처를 알아볼 나이였고 아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처음에 큰딸이 태어났을 때 윤달성은 실망하면서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음에 낳으면 되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윤달성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말이 없어졌고 술을 마시는 날이 늘었습니다. 이수님은 그 변화를 느꼈지만 어쩌지 못했습니다. 셋째를 가졌다가 일찍 잃는 일이 2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수님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말했습니다. 더 아이를 가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윤달성에게 전해졌고 그날 이후로 윤달성은 이수님과 말을 잘 섞지 않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이 재산을 다 누구한테 물려줄 것이냐. 딸년들 시집 보내면 그만이란 말이냐. 그는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했고 이수님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딸들이 그 말을 들을까봐 항상 노심초사했습니다. 큰딸 윤예리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수님이 재봉질을 하는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요? 이수님의 바늘질하는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런 말 마라. 아버지가 어찌 너희를 싫어하시겠냐. 그런데 왜 우리를 보실 때 저런 눈으로 보시오? 이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무렵 윤달성은 장터에 나갔다가 옥분이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옥분은 나이 22로 일찌감치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과부였는데 눈매가 서글서글하고 웃음이 해픈 편이었습니다. 윤달성이 장터에서 포목을 고르고 있을 때 옥분이 옆을 지나다 물었습니다. 이 감이 좋은 것이오? 그렇소. 올해 들어온 것 중에는 이게 제일이오. 그렇구먼요. 어디서 오신 분이오?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은 말이 많았고 웃음이 잦았습니다. 윤달성은 오랜만에 그런 여인의 분위기에 마음이 녹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수님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수님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윤달성의 눈에 이수님은 이제 오래된 익숙함이 되어버렸고 옥분의 낯선 웃음은 새로운 자극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런 것이라지만 그 변명이 이수님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윤달성이 그 웃음에 홀렸는지 사흘이 멀다 하고 장터를 핑계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님은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내색하면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괜히 분란만 커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윤달성에게는 묵인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해 가을 윤달성은 느닷없이
옥분을 첩으로 드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수님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밥상을 엎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바깥은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고 마당에 감나무 잎사귀가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수님은 그 잎사귀들을 바라보며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달성서방, 지금 그 말이 진심이요? 윤달성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누가 지내겠소?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제사라 하셨소. 이수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20해 동안 이 집 제사밥을 내가 지었소. 시어머니 기제사의 명절 차례까지 내 손으로 음식 갖추고 절 올린 것이 몇 번인지 세어보신 적이나 있소. 그것은 어르신이 병환으로 누워 계실 때 3년을 내가 밤잠 설쳐가며 옆을 지켰소.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오? 윤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장터에서 첫 장사를 시작했을 때 집안 살림은 누가 맡았소? 당신이 먼 곳까지 거래하러 다니느라 집을 비울 때 이 집을 누가 지켰소? 이수님의 말이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20해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달성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수님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더 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수님은 두 딸을 품에 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큰딸 예린이 어머니의 품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오? 오늘따라 손이 차시오. 이수님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거라. 옥분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가마를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옥분은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버젓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로 수군거렸습니다. 달성이 저 사람 기어이 첩을 들였구만. 달성댁은 어쩐다. 저 착한 사람이. 저 옥분이라는 여자 나이도 한참 아래잖아. 옥분이 들어온 이후로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옥분은 본처인 이수님에게 형식적인 절을 하긴 했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도 조심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윤달성이 앉은 자리 곁에 바짝 붙어 앉아 깔깔거리는 일이 잦았고 이수님이 가져온 음식을 두고 면박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국은 왜 이렇게 간이 안 맞아요? 이 반찬은 냄새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수님이 정성껏 차린 밥상에 대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윤달성은 그런 옥분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분의 말에 웃음으로 화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수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자. 참아야 한다. 저 아이들을 봐야 한다. 작은 딸 윤예선은 옥분이 밥상에서 어머니를 핀잔 줄 때마다 눈이 빨개지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서름을 알아채는 아이였습니다. 큰딸 예리는 그런 동생의 손을 잡아주면서도 자신도 눈물이 맺히는 것을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옥분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윤달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들이야. 그 말이 이수님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윤달성은 옥분에게 좋은 음식을 챙겨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약도 지어오고 의원도 자주 불렀습니다. 이수님이
아이를 낳을 때에도 받지 못했던 그런 대접이었습니다. 이수님은 그것을 보면서도 묵묵히 집 안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윤달성은 이수님을 불러 앉혔습니다. 댁에게 드릴 말씀이 있소. 이수님은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마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설마 그 말까지 하겠느냐. 이 집 안에서 안주인이 두릴 수는 없는 노릇이오. 아이가 태어나면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윤달성은 말을 돌리고 돌리다 결국 입 밖으로 냈습니다. 댁은 친정 쪽으로 가시오. 이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쫓는다는 말씀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소? 그냥 잠시라 하셨소. 이수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럽지도 화가 나지도 않은 것 같은 그 웃음이 오히려 윤달성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라는 말은 거두시오. 달성서방. 잠시라는 말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지 않소. 이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딸들은 어찌하오? 두고 가시오. 내 자식들이기도 하니. 이수님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들이었습니다. 두 딸. 이수님이 20해 동안 이 집을 버틴 이유가 바로 저 두 아이였는데, 그 아이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수님은 눈물을 삼키고 뒤돌아섰습니다. 알겠소. 이수님이 집을 나선 것은 이른 봄 꽃샘 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불 보따리 하나와 작은 옷 보퉁이 하나, 그리고 윤달성이 쥐어준 엽전 몇 냥이 전부였습니다. 20해를 살았던 집에서 나오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다였습니다. 두 딸이 대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큰딸 예린이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오? 왜 가시오? 이수님은 딸의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아주었습니다. 잘 지내거라.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서로 의지하고 살 거라. 작은 딸 예서가 어머니의 치마 뒤에서 얼굴을 감추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이수님은 예서를 안아 올려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예린의 볼도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이수님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이 떼어지지 않았지만 이수님은 걸었습니다. 딸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오리고를 걸어 나왔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빠도 먼 곳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수님은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이수님의 등은 차가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수님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고 길가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걸었습니다. 엽전은 금세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서 쌀죽 한 그릇을 사 먹고 나면 몇 푼이 남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따금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혼자 보따리를 이고 걷는 이수님을 보며 의아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디 가시오, 아주머니? 가는 곳이 있소. 혼자 가시기에 위험하지 않소. 괜찮습니다. 이수님은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걷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으니 가는 곳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이수님은 급히 주변을 살폈지만 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길 옆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 야트막한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그 산자락 아래에 오래된 초가 한 채가 보였습니다. 이수님은 비를 맞으며 뛰어가 그 집 처마 아래에 몸을 피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누가 왔냐? 문을 연 것은 흰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넘긴 노파였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눈빛이 유난히 맑고 깊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있었지만 피부는 이상하게 투명했고 눈동자는 젊은 사람처럼 또렷했습니다.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 미소가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이수님은 망설였습니다. 소녀는 그냥 처마 아래서 어서 들어오라니까. 노파의 말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수님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화롯불이 타고 있었고 한쪽 벽에는 작은 단지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단지들이 수십 개는 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단지들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님은 무심코 그 단지들을 바라보다 눈을 돌렸습니다. 노파는 이미 따뜻한 죽을 한 그릇 가져다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배가 고프지? 이수님은 그 말에 처음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까지. 밥 한 그릇에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어서 먹어. 이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흘 동안 꾹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참아온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파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눈물을 멈추라고 하지도 않았고 왜 우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화롯불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수님이 어느 정도 눈물을 거두자 노파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오리골에서 왔습니다. 혼자냐? 예. 왜 혼자냐? 이수님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사연을 풀어놓았습니다. 20해의 세월, 2딸, 첩을 들인 남편, 그리고 내 쫓김까지. 말하다 보니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파는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고생이 많았구나. 그 한마디가 20해 만에 처음 듣는 위로 같았습니다. 이수님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할미 어른, 소녀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오니까. 아들을 못 낳은 것이 소녀의 잘못이오니까. 노파는 대답 대신 이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이라니. 세상에 그것이 어찌 사람의 잘못이겠느냐.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수님은 그 손의 온기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수님은 그날 밤 노파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노파는 한쪽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었고 이수님은 오랜만에 따뜻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노파는 이미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중얼중얼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기도인지 노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수님이 일어나 인사를 드리려는데 노파가 먼저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거라. 예.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지 않느냐. 나는 혼자 살아서 말동무가 없었다. 잘 됐다. 이수님은 어리둥절했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기댈 오빠도 없고 엽전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수님은 그 작은 초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노파의 이름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라 불러야 하오리까? 하고 물으면 노파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할미라고 불러라. 그럼 할미 어른은 어디서 오셨사옵니까? 여기저기. 가족은 없으시오니까. 많지. 아주 많아. 더 이상 물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노파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노파와 함께 지내는 날들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노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 밖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어디를 갔다 오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따금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가 싶으면 노파가 들어왔고 어디선가 기쁜 소리가 들리는가 싶으면 노파가 나갔습니다. 이수님은 노파가 없는 동안 집을 돌보고 밥을 지었습니다. 노파가 돌아오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이수님이 말하고 노파가 들었습니다. 딸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린이 바느질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예서가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수님은 웃었고 웃다가 또 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수님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미 어른, 나가실 때마다 아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혹 산파 일을 하시는 것이오니까. 노파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산파, 뭐 그런 셈이지. 그럼 저 단지들은 무엇이오니까. 한쪽 벽에 줄지어 선 단지들이 이수님은 내내 궁금했습니다. 노파는 단지들을 한번 쓱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있지. 예. 태어나기 전 아이들. 씨앗 같은 것들이야. 이수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동시에 어딘가에서 읽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삼신할미. 아이의 탄생을 관장하고 태어날 아이의 운명을 정하는 신령. 설마. 이수님은 말을 잇지 못했고 노파는 그냥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부정하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두는 것 같은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이수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수님은 노파의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지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쩌다 이웃마을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들은 이수님에게 노파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저 집 할머니는 누구시냐? 우리 마을에서 아이를 못 낳던 집들이 저 할머니. 다녀간 뒤로 줄줄이 아이를 낳았다더라. 그래, 저 집 앞을 지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어떤 집에서는 삼신할미를 모셨더니 아이를 낳았다고 하던데 혹시 저 할머니가 그분 아닐까? 이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한편 오리골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나 장터에서 물건을 팔러 나온 사람들에게서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옥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윤달성이 크게 실망했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수님은 그 소식을 들어도 특별한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고소하다는 마음도
불쌍하다는 마음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저 두 딸이 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예린이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예서가 밤에 울지는 않는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수님이 잠자리에 들렸는데 노파가 화롯가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미 어른, 아직 안 주무시오? 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늦가을 하늘처럼 차갑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수님아, 오리골 이야기가 또 들어왔다. 이수님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이오니까. 너를 내쫓은 그 산의 말이다. 노파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나무 인형 같은 것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윤달성의 눈매를 닮은 것 같아 이수님은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 사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이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의 큰딸이 혼처를 알아보는 중인데 그 사내가 첩의 귀에 대고 속닥속닥해서 딸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는구나. 딸이 제 어미를 닮아 아들을 못 낳을 것이라고. 이수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들끓지 않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쫓겨나는 것은 참았습니다. 허나 딸에게 해가 미친다는 말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오니까. 사실이다. 이수님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예린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파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래 참았다. 그 사내가 너를 내쫓던 날부터 이미 화가 났었지. 그러나 사람의 일에는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이 내 방식이었다. 노파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빛에 서늘한 기운이 서렸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아이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노파의 말이 끝나자 집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화롯불이 갑자기 파랗게 타오르는가 싶더니 벽에 줄지어 선 단지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낮고 깊어졌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운 어미를 내쫓는 것도 모자라 그 자식에게 손을 뻗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리골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달성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인데도 이상하게 생생했습니다. 눈앞이 뿌연 안개로 가득 찼다가 서서히 걷히더니 넓은 마당이 나타났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흰 머리카락의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노파는 윤달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한지 꿈인데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윤달성은 꿈에서도 겁이 났습니다.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오? 20해를 함께 산 여인을 내쫓았지. 그것도 모자라 그 딸에게까지 해를 끼쳤고. 그건 변명하지 마라. 노파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어미를 지키는 자다. 자식을 키우느라 청춘을 바친 여인을 내쫓는 것도 모자라. 그 자식에게까지 손을 뻗는 자를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윤달성이 꿈속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불에 타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에 쥐어짜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윤달성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윤달성이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덜 깬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으려는데 손이 아니었습니다. 발이었습니다. 아니, 발도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이었습니다. 털이 난 발바닥. 으아. 소리를 지르려 했는데 입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왈왈왈. 윤달성은 그 소리에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깼나, 꿈을 꾸고 있나. 그러나 방바닥의 감촉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온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전보다 낮게 보였습니다. 천장이 높아 보이고 문이 크게 보이고. 아,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작아져 있습니다. 아니, 작아진 것이 아니라. 윤달성은 떨리는 눈으로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노란 털로 덮인 짐승의 몸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옥분이 낑낑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옥분이 눈을 비비며 고개를 돌렸다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개가 어디서 들어왔어. 방 안 한가운데 누렇고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사람처럼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윤달성을 빼닮은 눈매였지만 옥부는 그런 것을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옥부는 벌떡 일어나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이 개가 어디서 들어온 거야? 나가라고. 개는 방 안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람의 정신으로, 짐승의 몸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윤달성에게는 그 어떤 벌보다도 더 참혹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집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머슴들이 방 안에서 개가 나왔다며 소리를 질렀고 옥부는 윤달성이 사라졌다며 울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안 계셔. 어젯밤에 주무시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사람들이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윤달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뒷간도 헛간도 창고도 모두 살폈지만 흔적이 없었습니다. 개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낑낑거렸습니다. 어떤 머슴이 말했습니다. 이 개가 이상하오. 보통 개 같지 않소. 무슨 소리야. 눈을 보시오. 저 눈이 개 눈이오? 사람들이 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개가 운다. 저 눈, 어딘가 나직지 않소. 설마.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설마 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머슴 하나가 개에게 먹이를 갖다 주었습니다. 밥과 물이었습니다. 개는 코를 가져다 댔다가 외면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밥상을 거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머슴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째서 안 먹지? 배가 고프지도 않은 것이냐? 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달성은 짐승의 몸 안에서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나다. 나 윤달성이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나오는 것은 낑낑 소리뿐이었습니다. 한편 옥부는 그날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사라지고 집안이 혼란스러워지자 옥부는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곳간을 열었습니다. 윤달성이 쌓아둔 포목과 엽전을 꺼내
자신의 보따리에 쓸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눈치를 보면서 그러나 빠짐없이 머슴 하나가 그것을 보고 말렸습니다. 아씨, 그것은 주인 어른의 것이요. 함부로 손을 대시면 주인 어른이 없으면 내 것이지. 내가 여기서 뭘 믿고 있어. 옥분의 말은 거침없었습니다. 머슴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옥분은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싸 안고 곳간에서 꺼낸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 여자가 저러고 가면 어쩌자는 거야. 쯧쯧. 주인이 사라지니까 재산 챙겨서 도망가는 거지 뭐야. 역시 알 수 없는 여자였어. 그러게 처음부터 좋지 않게 들어온 여자잖아. 옥분의 발걸음은 빨랐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옥분은 아이를 안고 재산을 싣고 오리고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옥분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개는 집 안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먹이를 갖다 줘도 먹지 않고 물을 줘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을 맴돌거나 마당 한켠에 웅크려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당을 어슬렁거리다가 곳간 앞에 서면 낑낑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재물이 사라진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이 평생 모은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진 것을 아는 것처럼, 머슴 하나가 불쌍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 개인지 모르겠지만 불쌍하구나. 밥이라도 먹어라. 그때 큰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15살의 큰딸, 이름은 윤예린이었습니다. 윤예린은 아버지가 사라진 뒤로 내내 울다가 겨우 눈물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사라지고 옥부는 재산을 챙겨 달아나고 어머니는 쫓겨나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닥친 셈이었습니다. 마당에 웅크려 있는 개를 바라보던 윤예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게 이상하게 눈이 나직네. 가까이 다가가자 개가 꼬리를 흔들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그냥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촉촉하고 슬픈 눈으로. 윤예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도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 눈이 어딘가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을까? 개가 낑낑 소리를 냈습니다. 윤예린은 울면서 개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너도 외롭니? 나도 외롭다. 개는 조용히 예린의 무릎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작은 딸 윤예서가 언니를 찾아 마당에 나왔습니다. 예서도 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게 어디서 왔어? 우리 개가 아닌데. 모르겠어. 그냥 여기 있어. 무서운 개야? 아니. 순해. 와봐. 예서가 조심조심 다가가 개의 옆에 쪼그렸습니다. 개는 예서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서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우네? 그래. 왜 우는 거야? 모르겠어. 두 딸이 개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개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담긴 것이 후회인지 미안함인지 짐승의 표정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개가 갑자기 마당에서 일어나 대문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머슴이 말렸지만 개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딘가를 알고 가는 것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밤길을 걷고 또 걸어 개의 코가 이끄는 대로, 아니 어쩌면 남은 사람의 기억이 이끄는 대로. 개가 도착한 곳은 산자락 아래의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달빛이 초가지붕을 희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개는 집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낑낑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노파는 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파 뒤에서 이수님이 나왔습니다. 이수님은 마당에 웅크린 개를 보았습니다. 개가 이수님을 보자마자 앞발로 땅을 긁으며 낑낑댔습니다.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처럼. 이수님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저 개가 누구인지를. 눈매였습니다. 그 촉촉하고 슬픈 눈매가 오리골에서 자신을 내쫓던 그 사내의 눈매와 같았습니다. 달성서방. 이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어처구니 없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세 가지가 다 섞인 것이었겠지요. 개는 계속 낑낑거렸습니다. 이수님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쩌다 일이 됐소.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개는 이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수님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0해의 세월이 지나고 쫓겨나고 밤길을 헤매고 삼신할미의 집에서 석 달을 지내고 그 모든 것이 지나서 지금 이 순간 개가 된 남편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노파가 이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수님아. 이수님이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할미 어른의 말씀은 무슨 뜻이오니까? 이 자를 어찌할 것이냐는 말이다. 저 모양이 되었어도 불쌍하냐? 이수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긴 생각이었습니다. 불쌍하냐 불쌍하지 않냐는 모르겠습니다. 이수님의 눈이 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들의 아비이기는 하오. 예린이와 예서가 아비 없이 크는 것은, 그것은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노파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개의 몸에서 빛이 일었습니다. 느린 빛이었습니다. 마치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는 것처럼. 서서히 천천히 아침이 오듯이. 빛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윤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윤달성은 한참 만에 눈을 뜨더니 주위를 살폈습니다. 낯선 집, 낯선 마당,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이수님의 얼굴. 그는 벌떡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사흘을 개로 지낸 탓인지 사지가 뻐근하고 목이 말랐습니다. 나는 이수님이 말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윤달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개로 지냈던 사흘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방 안에 갇혀 낑낑댔던 것,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 큰딸이 곁에 앉아 울었던 것, 작은 딸이 눈물을 닦아주려다 개 털에 코를 박았던 것, 그리고 옥분이 재산을 챙겨 도망가던 것.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임아. 이순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나오는데 20해가 걸렸습니다. 나는 눈이 멀어 있었다. 내가 얼마나 이 집을 위해 살았는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는지.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이순임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짧고 늦었지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노파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뭘 어찌하겠느냐? 윤달성이 노파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 노파가 예사로운 존재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봤던 그 눈빛, 그 목소리. 그리고 사흘 동안 짐승이 되어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느낀 것들. 어르신, 소인이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노파가 이순임을 보았습니다. 순임아, 내 뜻은. 이순임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미 어른, 저는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딸들이 있사오니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내 본심이겠지. 노파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윤달성에게 말했습니다. 들어라. 나는 아이들의 어미를 지키는 자다. 자식을 낳고 키우느라 청춘을 버린 여인들이 억울하게 쫓겨날 때 나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노파의 목소리가 낮고 깊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 노릇을 하려거든 평생 이 여인에게 갚아야 한다. 이 여인이 쫓겨나던 날 신었던 신발 한 켤레, 걸었던 길 한 걸음, 흘렸던 눈물 한 방울을 잊지 마라. 내가 그 빚을 다 갚기 전에 또 다른 못된 짓을 한다면 다음번에는 풀어줄 사람이 없을 줄 알아라. 윤달성은 땅이 꺼지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명심하겠습니다. 노파가 마지막으로 이순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임아, 앞으로 어찌 살든 그것은 내 선택이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알아두어라.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단 한 가지도. 이순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미 어른. 그 다음 날 아침 이순임과 윤달성은 오리굴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라진 주인 어른이 돌아왔고 쫓겨났던 본처가 함께 돌아왔으니까요. 어떻게 된 일이냐? 달성이 어디 갔다 왔어? 이씨 댁이 왜 돌아왔어?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윤달성은 그냥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고 어디 갔다 왔느냐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서니 큰딸 윤예린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순임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뒤따라 나온 작은 딸 예서도 이순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순임은 두 딸을 꼭 안았습니다. 예린이 한쪽, 예서가 한쪽. 두 팔에 하나씩 안긴 딸들이 울었습니다. 이순임도 울었습니다. 윤달성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내쫓으려 했다는 것이, 이 온기를 스스로 버리려 했다는 것이 새삼 참담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옥부는 끝내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일부는 찾지 못했지만 윤달성은 그것을 두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찾으러 다닐 시간에 새로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윤달성은 그 해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사 일을 살피고 이수님이 집 안일을 할 때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는 이수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고 돌아올 때는 좋아하는 것을 사 들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그런 것을 챙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수님도 처음에는 낯설어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오? 그냥이라니. 앞으로 계속 이럴 것이오. 이수님은 잠깐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간 얼굴이 살짝 붉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점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성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 모양이야. 큰딸 윤예린의 혼삿길도 잘 풀렸습니다. 그동안 옥분이 퍼뜨린 나쁜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고 오히려 예린이 어머니를 닮아 손이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고운 아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웃 고을의 성실한 청년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서도 예린을 아끼고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작은 딸 예서도 몇 해 뒤 좋은 혼처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자락 아래 작은 초가는 그 뒤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못 낳아 애를 태우던 부부가 찾아가면 노파가 죽 한 그릇을 내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다는 말이 마을마다 돌았습니다. 또 남편에게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이 그 집을 찾으면 하룻밤 잠자리를 내주고 따뜻한 밥을 먹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면 집은 있는데 사람은 없었고 또 어느 날 찾아가면 불빛이 새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수님도 그 뒤로 몇 번 그 집을 찾아갔지만 노파를 다시 만난 것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길을 지나다 멀리서 흰 머리카락의 노파를 보았습니다. 이수님이 달려가 불렀습니다. 할미 어른. 노파가 뒤를 돌아 이수님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살고 있느냐?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들도 잘 지내고 달성 서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그런데 할미 어른은 대체 어디 계신 것이오니까 몇 번을 찾아가도 뵐 수가 없었습니다. 노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 있다.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있지. 그럼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에게도 오시오니까. 그렇지. 왜요? 노파가 잠깐 이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운 여인이 갈 곳을 잃으면 그 아이들도 갈 곳을 잃는 것이거든. 나는 아이들을 지키는 자이니 어미들도 지키는 것이지. 그 말이 끝나자 노파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수님이 따라가려 했지만 노파는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봄바람만 불어왔을 뿐이었습니다. 이수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노파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서는 달성 서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고 예린이와 예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수님의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삼신할미는 그저 아이만 점지하는 신령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고 키운 어미들의 억울함도 함께 살피는 신령이라고. 그러니 조강지처를 함부로 내쫓는 자, 자식 키운 어미를 모질게 대하는 자는 삼신할미의 노여움을 살 것이라고. 아이를 점지받고 싶거든 먼저 그 아이의 어미가 될 사람을 귀히 여기라고.
그것이 이 이야기가 오리골에서 오래도록 전해진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리골에서 이웃마을로, 이웃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봄이 오면 꽃샘 추위 속에 홀로 걸어가던 이수님의 뒷모습을 떠올렸고, 여름이 오면 화롯가에 앉아 이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노파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가을이 오면 개가 되어 빈집 마당에 웅크려 있던 윤달성을 떠올렸고, 겨울이 오면 두 딸을 안고 발길을 돌리던 이수님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제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지요. 윤달성은 개가 되어 사흘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이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20해의 세월이, 두 딸의 손길이, 그 집 안의 따뜻함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요. 그것을 알기 위해 짐승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잃지 않으면 가진 것의 무게를 모르지요. 이수님은 쫓겨났지만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들을 생각했고 삼신할미의 품에서 울었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악한 자가 벌을 받는 것보다 선한 자가 결국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법이니까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늘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소중함을 잊고 있는 사람. 오늘만큼은 그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다고, 오래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